긴장됩니다. 두 분을 모시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하늘리교회가 87년도에 창립 이승봉 목사님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청년들이 같이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도덕파크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광명에서 계속 민중교회로 지내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창립 기념주일 때는 좀 저희가 들었으면 좋겠을 뭐 그런 강사님들 모시고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광명시에서 오랜 동안 활동하셨던 우리 김충환 지회장님 모시고 광명시에서는 이제 독립운동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광명시 지회 광복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우리 권영미 작가님은 광명의 만세운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취재를 오랜 동안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었죠? 106주년 3.1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충환 광복회 지회장님인데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권영미 작가님. 그러면 먼저 좀 소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광복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지회장님은 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광복회 회원이 되려면 자기 부모님 세대의 독립운동 전력이 있어야 이제 회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스러운 자리에 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 교회가 87년에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민주화 운동을 막 시작했던 80년 대투쟁이라고 얘기하는 시작했던 거고요. 오늘이 또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그 고통의 날들을 한번 기억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고통의 날 끝에는 부활이라는 또 기쁜 날이 있으니까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옥에서 나왔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기쁜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가 을사년인데 우리나라를 빼앗긴 해가 을사늑약이라고 다 알고 계시지만 올해가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을사년 60주년 때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어요.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일 회담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던 해입니다. 그 을사년이 되면 일본하고의 무슨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올해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만 모여있는 단체고요. 전국에 한 8,000명 되고요. 독립운동 하신 1세대 독립운동가들은 지금 한 5분 정도 생존해 계신데 거의 100세가 넘으셨으니까요. 광명시에는 한 50명 정도 광복회 회원이 사십니다. 그리고 광복회에서 하는 일은 광복회 회원이 민족정신, 독립운동정신, 또 자주민주를 촉성하는 선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평화통일 운동을 해야 되는 목적이 촉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자존심이 촉성이라고 그러는 그런 운동을 하고요. 그 세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회에서 이제 하는 일이 3월 26일이 안종근 의사에서 순국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광명시에서 무궁화 1000그루씩 지금 한 4년째 심고 있습니다. 광명 동굴 주변으로 해서 길 옆에 곳곳에 심고 있고요. 또 광명시에서 만세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 분들이 8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흔적을 찾아서 사셨던 집에 독립운동가 집터였었다라고 그러는 표시판도 하고 지금 사셨던 동네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은 공원이나 길들이 새로 나요. 그래서 새로 난 길이나 공원 이름을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하려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교육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끔은 유명하신 분들 모시다가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 강연회도 하고요. 그런 광복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뭐 소개도 잠깐 네, 해주시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간회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외정 때. 그거는 좌우 합작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 활동하신 분들의 모임체인데요. 거기는 김병로, 홍명희 뭐 이런 분들이 다 망라해서 그 신간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민족계몽운동과 합법적인 일본 저항운동을 하셨던 단체고요. 거기 활동을 제 아버님께서 하시고 목사님께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독립운동가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 여공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짜는 공장에 그 여공으로 계시면서 활동을 노동조합 활동도 하시고 저항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동대문 밖에 창신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민영희라고 그러는 그 친일 재벌이 하는 조선견직이라고 그러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런 활동을 하셨던 거가 공적으로 남아서 얼마 전에 그 서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독립운동가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명 3.28 만세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 1919년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태화관에서 그 만세운동이 시작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요. 그때 그 3월 10일경에 그 휴교령이 내립니다. 학교에 학생들을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마침 광명시에 사시는 학생 두 분이 배제학당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휴교가 되니까 고향에 여기 돌아오셨겠죠. 지금 얘기하는 서면, 시흥군 서면이었었는데 시흥군 서면 면세지에서 3월 27일 날 만세운동을 하고 그 이정석이라는 분이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주재소로 잡혀가는데 그 주재소는 온신초등학교 아시죠? 여기 애기는 넘어가서 그 사거리에 온신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주재소가 있었대요. 아들이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니까 그 아버지 되는 이정원이라는 어르신이 그 동네 최호천, 윤희병 이런 분들에게 우리 아들이 만세운동하다 잡혀갔다 그러고 알려주니까 배제학당에서 동네에 와 있던 윤희병, 최호천 이 두 분이 동네 어르신들을 한 200여 명을 모아서 저녁에 그 주재소에 가서 그 이정석이라는 분 잡혀간 이정석을 빼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가보니까 벌써 이정석은 본서 경찰서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파출소 소장으로부터 나중에 귀가시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이따 권영미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때 21살, 20살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갈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파출소에서 총을 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기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농기구나 이런 곤봉이나 뭐 이런 무기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총을 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구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저항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0여 명이 저녁에 그렇게 밤에 가서 독립운동을 해서 그분들이 길게는 4년 복구를 치르고요. 적게는 벌금을 내고 태형을 받습니다. 곤장 100대씩 맞고 70대씩 맞고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장독이라고 맞으면 그게 독이 올라갔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왔어요. 대여서 갔어야 되는데, 네, 광명의 독립운동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과정이 있었고, 그거를 또 우리 권영미 작가님이 아주 심층적으로 좀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어렸을 적 일과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 후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죠. 예, 사실은 저도 원래 글재미가 아니라 미술을 전공했어요. 좀 생각이 많았던 사람인데 3월 1일 날 북한과 남한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활동이 5월 초까지 그렇게 들풀처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온다면 사실은 우리 결의 정신이 나의 당장의 이익보다 내 이웃의 평화까지 걱정하고 그리고 부당한 폭력에 의한 항거했던 우리 결의만의 독특한 저력과 정신이 있습니다.
저는 3.28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그 설월리에 7분의 지사가 계신데 류지호 지사님 생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설월리에서 보낸 그 시절을 굉장히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는 아직도 마음은 서면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18년도에 시청 청사진을 보니까 설월리가 다 헐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류지호 지사님 때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가 그냥 직선 도로가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개발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집이 있으면은 길이 돌아가면 되지 왜 남기지 않을까? 연구자들조차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밀면 되지 실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아니죠. 아이들을 컴퓨터 속으로 빨려 보낼 것도 아니고 실존한 할아버지가 중요한데 홀로그램 할아버지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그런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들판의 야초라도 들풀처럼 꽃 한 송이라도 피워보면 거기에 나비 한 마리라도 날아들어서 같이 어떤 의견을 공유해 준다면 그게 바로 참 언론의 참 여론 형성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5회에 걸쳐서 오늘프라이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아무튼 류지호 지사님이든 누구든 그 7분 지사님들의 후손들을 찾아가거나 그게 안 되면 전화로라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류지호 지사님 후손분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은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만 있지 기억하는 바는 많이 없으신데 그 여성분들의 기억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대 당고모님이 1년 반 동안 옥살이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거의 초주검이 돼 있어서 술에 실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희병 지사님 같은 경우는 허리가 꼽도록 맞아가지고 평생 불구로 지내셨고 아무 직업도 갖지 못하셨고 집안에서는 대우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거를 후손분들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죠. 이런 사실들이 여태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았는데 기록으로 제가 남길 수 있어서 저야말로 영광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밝혀내면서 2022년도부터 2023년 봄까지 있었던 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권영미 작가하고 같이 이제 신문을 발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후손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독립운동에서 잘 몰라요. 자랑스럽게 여기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목숨을 걸고 이정석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그리고 나서 겪었던 고초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후손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도 좀 들었던 생각이 들었던 아마 것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어떤 폭력적인 정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거를 함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한거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보복을 할지. 그래서 이제 다른 이웃 사람들도 좀 글쎄요 정확하게 전해진 바가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면 많이 외면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 얘기가 잘못 전해지면 내가 또 잡혀가지 않나. 그리고 할아버지를 직접 체험해 보신 분은 또 나중에 1990년대에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됐을 때는 후손들도 같이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후손이 나중에 이제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문제만 신경 쓰느라 가정을 등한시하셨다.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감옥 속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댁도 있어요.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원망이 있는 거죠. 오히려 할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고를 겪는 것도 어쩌면 할아버지가 옳은 일이라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네. 아까 그 지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독립 후손과 후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말씀하시면서 얼핏 드는 생각이 잊혀진 역사는 없는 역사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역사를 발굴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윤봉길 의사 그 부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가 그 호구공원에서 폭탄 던지고 32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윤봉길 의사가 훌륭한 애국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인으로서는
고통을 준 남편일 수밖에 없다. 그 남편도 없이 아이들 키워가면서 일본의 그 순사들이 항상 모니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 가족이 누가 왔었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형성도 못하고요. 아이들 공부도 못 시켰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이 다 떠나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와서 계속 뭐 질문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 누구 만나는 사람들 누구 있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자꾸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고 고립돼 갔어요. 연봉길 의사는 32년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45년이면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저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 6.25 때 4살이었었고요. 충청도로 이제 피난을 가서 살았는데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때는 사치내비라고 학교에 내는 돈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학에 갔습니다. 지금 3학년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수원에서 좀 내려가서 기독교 학교인데 한신대학교라고 거기 이제 한국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생존해 계실 때는 그런 걸 못했고요. 뒤늦게 이제 저도 이제 그 인생을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공부할 수 있는 거가 어르신들 덕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또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1950년 6.25 전쟁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윤희병 지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누워 지내셔야 됐어요. 그런데 계속 중공군이 왔을 때는 너네 할아버지 어딨냐, 아버지 어딨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제 감시뿐만 아니라 그게 끝났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이 계속 견제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발의를 못하게끔 감시를 하는 그런 어떤 권력층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제가 그 핵폭탄 2방 맞고 그리고 소련이 이제 또 전쟁에 참여하면서 결국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45년 이제 8월 15일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상황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러시아가 북한 쪽,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군이 들어온 남한 쪽이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험난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귀환하지 않고 한국 이제 한반도에 남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제 추정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1945년 8월 15일 그때 이제 해방이 되니까 친일을 했던 사람과 친일본인들이 다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9월 23일 날 한 보름 됐죠. 보름 후에 이제 메가더가 한국에 포고령을 내립니다. 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면제부를 준 거 아닙니까? 일본에 부역을 해서 공무원이 됐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일을 하게끔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일본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떠나지는 못하고 그때서부터 일본인들을 그 메가더가 그 재산은 여기다 놓고 떠나라 라고 하니까 귀중품들만 가지고 이렇게 일본이 떠났다고 하고요. 통계학상으로 보면 그때 120만 명 정도가 한국에 나와서 살았대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패전한 본국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도 없고 다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가보다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한국에서 땅이나 이런 부동산을 갖고 공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남았대요. 그래서 일본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한 70만 명, 나머지 한 50만 명은 그 한국에 그냥 남아서 있다가 나중에 그 신분 세탁을 하죠. 그분들이 한국인처럼 뭐 생긴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신분 세탁을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6.25가 53년에 전쟁이 끝나고요. 끝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 호적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건적지에 가서만이 호적을 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적이 없으니까 그 국민으로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호적이라고 그러는 거를 그때 만들어줬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호적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됐겠죠. 사실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도 한국 국적을 갖고 한국 사람처럼 살지만 일본을 자기 조국으로 생각을 하겠죠. 뭐 그래서 3.1절 날 일장기도 걸고 현충일 날 우길기도 걸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는 특히 북한에 있던 사람들은 러시아가 들어와서 핍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한 쪽으로 다 내려오고, 그리고 또 북한 지역에는 이제 공장들이 많았는데 이 기술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빠지니까 이제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는 일본 기술자들을 불러와서 그 일본으로 돌아갔던 그 기술자들도 다시 불러와서 공장을 돌리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귀환할 때 제한이 있었죠. 돈을 얼마까지 가져갈 수 네, 있다. 그때 이제 일본 돈으로 1,000엔 정도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식으로 가면 1,000엔밖에 못 가져가니까 밀양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이제 한국 돈을 사용하게 될 거니까 일본 돈은 필요가 없게 되니까 이제 자기 물건을 팔고 그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해. 부산에 가면 밀양선이 공공연히 밀양선이 있었다고 해요. 잡는 사람도 없었고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밀양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구한말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남쪽에는 천주교가 거의 그 장악을 하고 있었고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북한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평양 쪽에. 그래서 거기 문화가 빨리 발전하죠. 외국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개화를 많이 시키고 유교 때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유물론자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피난을 오십니다. 그 피난 오셔서 모임을 가졌던 데가 영락교회 한경민 목사님을 비롯해 영락교회가 이제 이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의 근거지가 됐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서북청년단들이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책을 좀 보니까 그 제주 4.3 사태가 벌어질 때 일본에서 한 200명이 들어왔다라는 그 당시 신문 기사에 그런 게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미군정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일본 군인들이 와서 학살에 가담하고 했던 이 제주 4.3은 참 억울한 거기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는데 누구를 보내서 진압을 하게 됐냐면 경찰이나 군인이 진압을 못하고 청년단을 제주도에 보내는데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잘 거나 이런 거를 주고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먹고 뭘 해라. 그러니까 아무 마을이나 들어가서 뭐 물건도 뺏어야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까지 처참하게 그랬다고 그러고 사국 청년단 그분들은 북한에 살 때 개화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경제력도 괜찮았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혐오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길 다 빼앗기고 높은 피난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면 막 치가 떨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와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은 잔혹하게 처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가 4.3 기념관이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참 참혹하더라고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룹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그 뉴라이트가 지금도 정부의 중요한 기관들 그리고 중요한 장자리들에 많이 가 있다 이제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라이트에 관해서도 뭐 제장님이 하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학생운동에 두 축이 있었어요. NL계라고 그러는 거하고 PED계라고 그러는 거가 있었는데 PED 쪽은 그 노동자 농민 계급 투쟁을 했고요. NL계는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반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세력이 대립을 하고 학생운동을 했는데 PED 계열, 노동자 농민 계열이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니까 공산주의자가 없었잖아요. 소련이 없어지고 나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졌다. 공산주의 이론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러는 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PED 계열에 있어 학생운동하셨던 분들의 대부가 누구냐면 안병직 교수라고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역사학을 하신 게 아니라 경제학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되니까 일본으로 교환 교수로 갑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의 그 사정을 보고
또 일본인들이 쓴 논문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그러는 책을 써요. 논문을 발표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근대화가 됐다. 그 조선에 그대로 있었으면 근대화가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그 고종이 그대로 정치를 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 학파들이 지금 뉴라이트라고 해서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명박 대통령님 계실 때 김진원 목사님께서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론을 접목해서 전국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이제 건국절을 8월 15일 건국절로 하자. 뭐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가야지 과거가 밥 먹여주냐. 과거는 잊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하고 친해지게 됐죠. 그래서 뉴라이트라고 그러는 근본 사상은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는 얘기인데, 그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는 거는 그 시장 경제를 시장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그거 막으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대로 그 정화가 될 것이다. 물건값이 올라가는 대로 시장에 맡겨둬라. 모든 거가 시장에 맡겨두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빈부의 차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제도로 인해서. 지금 빈부의 차를 줄이기 위해서 돈 많은 분들한테는 세금을 좀 많이 받고, 또 돈 없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그 세금 받은 걸로 좀 도와주고, 그래서 빈부의 차를 좀 줄여야 되는데, 복지사업은 줄이고, 법인세 같은 것도 이번에 2%가 줄여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는 더 늘어나고요. 그래서 사회 갈등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뉴라이트에 특별하게 저기했던 거는 우리 정신세계를 바꿔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 국정교과서 파동 기억하시나요? 그 좌파 성향의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그랬고 교과서를 바꾸자 라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국민들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는 어떤 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좌절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역사 학계를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이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되시면서 그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이 역사학계로 많이 퍼진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부 조직에서 하는 거가 국정교과서가 있고요. 한국중앙연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동북아 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설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그 역사학회인데 그게 있고요. 또 천안 독립기념관에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과거사 화해위원회라고 있어요. 과거사를 화해한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은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었겠냐,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 하다가 이제 청와대 들어가신 분이 이완용이도 그런 이미 결정되었고 역사학적으로도 규정화되어 있는 것을 뒤집으려고 그러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5개 그 역사학회들이 한국인들의 정신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전에는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가자 그러더니 그게 안 먹히니까 요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는 군국주의였었지 않느냐. 지금은 민주주의 하는 일본이니까 그때 일본하고 지금 일본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요. 근데 일본은 군국주의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걔네들은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한국에 한 적이 없고, 뭐 사과를 어떤 대통령님께서 몇 번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사과 같은 사과는 아니었었고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요. 한국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하고 있고요. 남북 제일 저기는 거가 남북 통일되는 거를 제일 시기를 해요. 남북 통일되면 진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적을 일본에다 두는 게 아니라 북한에다 두고 싸워야지만 일본이 편안해지거든요. 남북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에 적이 누구예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일본이 적이 아니에요. 우방이라고 하고 지금 한미일 동맹을 맺자 하고
맺지는 않았지만 한미일 군사훈련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해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심각한 일들인데 무심히 우리 국민들이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광복회에서는 이런 거를 빨리 선정을 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안 됩니다. 지난번 대화하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경제 발전시켰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도둑질하려고 이제 사다리를 갖고 갔는데 그러면 다 털어가고 나서 그럼 그 사다리를 그 우리 그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놓고 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어요. 네,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태백산맥지 조정래 그 작가가 하신 말씀이신데 그 우리나라 철도 일본 시대 때 났잖아요. 옛날에 전철 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 시내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도 일본보다 먼저 했어요. 동경보다 먼저 전차를 만들어 놓고요. 그 농사 짓는 법도 이제 많이 개량이 됐고요. 또 비료라고 그러는 것도 그때 만든 화학. 우리나라는 사실 그때 화학 하는 정도까지는 뭐 그래서 그 탭이나 뭐 이런 걸로 거름을 했지 화학 비료는 없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주지 않았냐.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농사 잘해지게 해갖고 뭐 했느냐면 다 수탈해 갔어요. 군산에 가보시면 수탈해 갔던 쌀들을 했던 그 박물관이 지금도 있고요. 철도 농구는 만주에 만주국이라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거기까지 물건을 왔다 갔다 하려면 기찻길이 있어야 돼서 부산서부터 신인주까지 놨던 거고요. 전차는 시험적으로 놔준 거예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전차를 했던 거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를 그것을 착취해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근대화가 됐다. 이렇게 논리를 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덕질하러 그런 거 와서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 놓고 갔다고 우리가 근대화된 건 아니지 않냐. 우리도 근대화 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파리위원회라고 그러는 데서는 그때 당시에 퀴리 부인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도 교류도 하면서 과학도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보빙사라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문물도 보고 오고요. 그런 일본이 뭘 좀 남겨놓은 것 같다고 그게 한국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친일 분자들이 있습니다. 설원리의 사례도 좀 얘기해 볼까요?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설원리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했대요. 왜냐면 광명 땅에서 최초로 전기 들어왔다고. 근데 문제는 가학광산에서 은동락 채취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이제 거기에 투입시킨 거죠. 광부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1919년 3.1운동 때까지는 강압 통치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때려야지 말을 듣는다고 그래갖고 매를 때립니다. 총칼로. 그때 당시에는 헌병이 치안 유지를 했어요. 경찰도 있었지만 헌병들.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 거 보고 때려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 정책으로 써요. 야 너희들 교육도 시켜주고 공부 잘하면 관리도 시켜주고. 그게 1937년까지 그런 문화 개방을 합니다. 2차 대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국제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내선 일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한 나라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징용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럼 징용으로 전쟁터에 가면 죽잖아요.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탄광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탄광에 가서 일을 하면 봉급도 조금 주고 학대도 받고 그렇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저렴한 인건비로 한국 땅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수탈해 가는 광명 동굴 앞에 가면 사과꽃을 쫙 심어놨어요. 근데 보기 좋잖아요. 근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저희 광복해서 야 여기 무궁화도 좀 심자 그래갖고 광명 동굴 동편 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무궁화도 한 1000그루 심고 벙면 있는 데도 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참고로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9살 때 시집을 오셨어요. 왜? 정신대 피해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우는 애를 달랠 수가 없어서 9살 외할머니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장에 가서 엿가락을 갖다가
요만한 단지에는 하나씩 줄 테니까는 얼른 크라고 그랬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시대 때는 일본 국적이었다고 그러는 어떤 그 장관님이 계신데 저는 47년 미 군정 때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고요.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법 적용도 좀 달랐죠. 한국은 법이 없었고요. 한국에 나와 있는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면 그게 법이에요. 그게. 일본에는 태형이 없어졌어요. 법에는. 한국은 태형을 만들었어요. 태형이 있었고요. 그래서 군국주의의 제일 그 잔인한 거가 일본의 태형이었다라고 40분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광명에서였던 만세운동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뉴라이트 일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말씀들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대답을 좀 마쳤습니다. 잊혀진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학동에 우리 선사시대 때 유적이 나왔어요. 선사시대라고 그러면은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때거든요. 구석기 시대에 나왔던 돌도끼, 그러니까 마저석기, 타저석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뗀석기라고도 하고 간석기라고도 하고 그러는 그런 돌도끼 같은 것들이 있고 화살촉이 나오고요. 그런 구석기 시대 때 유물하고 신석기 시대 때 집터하고 고인돌하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동기 시대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발굴된 그 유물들이 굉장히 몇백 점이 돼요. 그것을 잘 보관해서 우리 후세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것들은 장소를 이동해서 보관이 되지만 집터만은 이동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집터를 지금 보존을 하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광명 동굴에서 올라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지만 왼쪽에 있어요. 백근어밸리 안에 있는데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좀 중지해 주시고 그 유적지를 보존을 해달라고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이 좀 호응을 해주시면 우리 후세들한테 선사시대 때 유적들을 보여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사를 잊지 말고 계속 후대에게 이어가자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75년생으로서 이제 앞 세대에 빚을 많이 졌고요. 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지금 광명은 역사와 현대가 공존을 하는 곳이 아니라 양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우리 결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어떤 유산을 3D라던가 그래픽으로 남기면 되지 실존은 그냥 글쎄요. 신경을 쓰고 있나요? 제가 어제도 PDF 문서를 봤는데 스마트 도시 2023에서 2027 그런 문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AI가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건지 상당히 좀 의아해하면서 봤는데 아무튼 공존은 아니고 양존인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잘 기억할 수 있는 걸 남겨두자 그런 취지의 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38주년 기념해서 우리 두 분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박수로 좀